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대공황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1929년에 일어난 대공황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에 거의 뭐냐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그 통합사회 관련된 문제로서 한 문제 정도 나왔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제 좀 약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볼게요. 자, 공항이라는 것은 그 1929년 대공황 외에도 그전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이 됐죠. 그거는 이제 그 자본주의 어떤 필연적인 어떤 구조의 모순 때문에 이런 공황들이 일어나는데, 이 공황이라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대규모 물가 하락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업이 타격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자리 축소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이들이 구매력이잖아요. 또 소비자면서 이제 소비자이기도 하죠. 노동자가. 그다음에 구매력이 축소돼서 다시 기업이 타격을 받고 이런 이제 구조예요. 거기에다 기업한테 이제 돈을 빌려준 그 은행도 타격을 받죠. 은행도 이제 기업이나 그 노동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일어났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자유주의자들, 고전 자유 경제학자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시장에서 알아서 조정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버려뒀더니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조절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1929년 대공황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예. 그러면 대공황이 왜 일어났냐? 공황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공황은 그 보통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서 일어나요. 생산이 왜 많으냐? 그거는 이제 뭐냐면 소비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직장에 가면 노동자죠. 노동자의 그 임금을 적게 줬기 때문에요. 예. 근데 노동자의 임금이 적으니까 구매력도 약할 수밖에 없고, 구매력이 생산에 쫓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공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도 이런 패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과잉을 해서 그 당시 1920년대 미국이 상당히 발달된 경제력이 상당히 업했던 시기죠. 근데 이에 반해서 노동자들 임금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자장농들이 대거 몰락을 해요. 가인 생산 때문에. 등등 해 갖고 결국에는 구매력 저하가 이뤄지게 되고요. 거기에다 이제 미국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또 국제적 요인도 있어요. 유럽이 부흥해 갖고 예전에는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 이제 수입을 안 하죠. 자체 충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 국화되면서 소모터 보냈던 이제 수출량이 그만큼 급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로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자기 물건을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국내든 해외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불가능해 붕괴돼서 수요는 적어지는데 공급은 더 많아져요. 예. 그래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소비되지는 않고 그 뭐냐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창고 속에 그냥 썩어 들어 문드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경제학에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실물 경제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1929년 10월 24일 날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 대폭락으로 나타나게 되죠. 금융공황이 일어나게 돼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영국 다음으로 이제 영국의 파트너를 이어가지고 그 파트너를 이어서 그 금융의 메카로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제 자본들이 그 뉴욕이나 이런 데 금융의 어떤 중심 도시에 몰리게 되는데, 여기 뉴욕 주식 시장이 대폭락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세계적으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야.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계에 있었던 그 미국의 자본들이 그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유럽에 많은 미국주의 자본도 있었고 특히 독일 같은 데 자본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이 여파가 미국에서 끝난 게 아니라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특히 유럽의 은행들이 많이 파산이 돼요. 그중에 이제 그 시발점을 이뤘던 은행이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크레디티 안슈탄트 은행이에요. 이 은행이 파산되면서 그걸 계기로 유럽의 은행들이 대규모 파산하게 되고 결국은 기업들도 유럽 그 은행이 파산되면 기업들도 이제 은행부터 돈을 대출받고 그래야 되는데 대출받지 못하니까 투자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파산되죠. 거기다 미국 자본까지 철수하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공황의 어떤 그 가정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인 생산, 시장 축소로 구매력 생산이 약해지면서 1929년에 시작되어 전 세계 확대됐다. 구매력 약화는 아까 얘기했처럼 월급이 짜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이 축소되는 그런 거와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당시 이제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 제국주의론을 이제 펼쳤던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러면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각국이 어떻게 반응했나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각국에서는 예전엔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웠거든요.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모든 걸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정부가 간섭을 하게 돼. 예.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죠. 예전에 이 수정자본주의 한번 나왔죠. 그래서 오리지널 자본주의에다가 국가의 간섭을 용인하는 그런 걸 수정자본주의한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케인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케인즈 이론까지 뭐 잘 알 필요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만 좀 기억을 할 것은 뭐냐 유효 소유를 창출한다라는 거죠. 유효소유라는 건 수요라는 건 뭐냐면 구매력을 지금 없으니까 그 노동자들이 구매력 없으니까 상품을 사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갖고 그들에게 지갑에 돈을 집어주면 그들이 이제 뭐냐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매력이 생기니까 물건을 살 것이다. 유효소유를 이제 창출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은행이 다 파산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효소유 창출을 얘네들한테 시장에서 맡기지 못하고 시장의 주체들에 맡기지 못하고 정부가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적자를 형성하더라도 돈을 풀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해서 유효소유를 창출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는데 자 그럼 먼저 미국부터 보죠. 자 미국은 그 당시 이제 뉴딜리 정책을 실시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루즈벨트 전에 공화당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대통령 후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후보는 그 당시 왜냐면 자유방임주의를 거의 신천을 모셔놓고 그 정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후보 대통령의 대공황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패턴을 이은 그걸 비판하고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누즈벨트죠. 누즈벨트 민주당 출신이죠. 자, 이 민주당은 그 당시에 이제 지지 세력들이 어디 있었냐면 되게 이제 남부에 있었어요. 남부고 백인들이죠. 북부의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인과 북부에 있었던 거죠. 예, 지금하고 좀 약간 뒤바뀌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누즈벨트는 그 당시 그 뉴딜 정책을 이제 제시하면서 흑인과 북부의 포도 같이 끄고 온 거야. 그래서 누즈벨트 연합을 형성해서 결국에는 그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4선까지 이제 하게 돼요. 이 사람이요 대통령을 뭐 도중에 죽긴 죽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뉴즈벨트가 이제 종전의 정통적인 자유방위 원칙을 포기하고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3XR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릴리프, 리커버리, 그다음에 리폼. 그래서 릴리프라는 것은 규제, 릴리프라는 것은 이제 규제, 맞아요. 규제가 아니라 구제. 리커버리라는 것은 회복. 그다음에 리폼은 개혁이죠. 그래서 3대 그 개혁 목표를 내걸고 빅딜을 시작하죠. 뉴딜. 그러니까 뉴딜을 시작하죠. 자, 이 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 보통 그 포크판에서 펜을 나눠주잖아요. 펜을 날 때 새로운 펜을 나눌 때 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을 다시 깐다는 거지. 포크판에서 펜을 줘서 칸을 나눠줘서 판을 다시 깐 것처럼 기존의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판을 깐다. 그래서 이제 뉴딜 정책을 내걸었던 거죠. 그러면 새로운 정책들이 뭐냐는 걸 볼게요. 자,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긴급했던 게 뭐냐면 그 은행이야. 은행의 뱅크럼이 시작했고 은행. 은행이 왜 뱅크럼을 하죠? 뱅크럼이 뭐죠? 뱅크럼이? 뱅크는 그러면 은행에 맡겼던 그 돈을 예금자들이 불안하니까 은행이 이제 언제 파산될지 모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뭐냐면 달려가서 끄집어내자 자기 돈을 인출시키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뱅크럼이야. 근데 은행이 예금자의 돈을 항상 은행이 보관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급준비율에 따라서 그 정도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뱅크럼이 발생하면 은행은 폭삭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은행부터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긴급 뭐냐면 은행법을 만들었어. 그 긴급 은행법을 이제 공포해 갖고 은행을 한 달 동안 그냥 문을 닫게요. 뱅크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은행을 이제 골라서 악성 은행들은 이제 뭐냐면 퇴출하고 나름대로 재기 가능한 은행들은 대폭 주고 뭐냐면 은행 그 중앙은행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은행들 구제를 하는 거야. 일단 은행 것도 살려야지 돈이 돌 수 있으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시적으로 금본위제를 폐지하죠. 예전에 금을 어느 정도 예치시켜 놓고 나서 그만큼 통화를 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풀 수 없는 거야. 오늘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처럼 뭔가 돈을 풀어야지 경기가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근본이 태양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폐지해요. 물론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긴 하지만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높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업조정법 했는데 그 당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가인 농산물 때문에 문제가 되죠. 정부가 개입해서 농업 생산을 조절하는 거야. 가인 생산물 정부가 매입을 해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정부가 매입을 하니까 대규모 매입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다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어느 정도 그 투자할 만큼의 금액을 얻을 수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인 생산물 된 농산물을 정부가 매입하고 또 이걸 이제 시장에 풀기도 그렇고 또 왜냐면 보관할 경우에는 또 보관비가 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쪽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갖다 버려. 그 많은 밀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갖다 버리기가 좀 그러니까 미군법 같은 걸 이제 물어서 만들어서 친미 국가들에게 이제 나눠주게 되죠. 예, 이거 우리나라 정책하고 또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문법을 이제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사업과 섬유 사업 있으면 그 당시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자본들이 여기가 돈이 된다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가인 투자가 되고 이건 뭐 그만큼 가속 투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생산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제품은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걸 구매할 층이 없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자동차 산업과 산업 섬유 사업이 있으면 여기에서 투자할 돈을 조절을 해주는 거야.
예, 기업을 정리를 해주고. 자, 이게 일종의 산업계획인데 그 산업계획을 이제 정부가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걸 안 했죠, 정부가.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가 개입해갖고 이렇게 시장 조절을 했다. 그래서 최저가격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 최저가격이라는 건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있죠. 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그 대공황은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디플레이션이야. 디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공장이 돌지 못하고 결국에 돈이 안 도니까 은행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그 당시 생산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당시 산업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최저가격을 딱 정해놓고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그 동시에 이제 임금을 많이 주는 고임금과 실업자 구제 정책도 같이 했죠. 자, 그래서 사회보장법을 이제 실시했어요. 예전에 이제 그 대공황 이전까지는 미국이 개인주의가 팽배했어요. 빈곤은 개인의 문제다. 국가가 간섭할 필요 없다. 그네들이 뭐 굶어 죽든 말든 그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간섭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회보장법은 이제 좀 경우가 다르죠. 이거는 사회적 약자에게 어느 정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주는 거야. 마련해 주는 거죠. 국가 개입해서. 그래서 노인에게 연금을 주고, 그다음 실업자 수당을 주고, 그다음 빈곤자에게 연방정부가 지원을 해주죠. 자, 이거는 사회윤리적 측면에서도 맞지만 또 경제적 효과도 있죠. 이들이 돈을 받으면 일단 어떻게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사용하니까 물건을 구매를 하니까 그만큼 또 기업도 살고,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은행도 사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보장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와그너법이 있어요. 와그너법. 와그너법은 이제 뭐냐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 인정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와그너법을 통해서 그 당시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을 해줬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겠지만 이제 최저임금제도 실시했다는 거죠. 산업보건과 같이 연결돼서 최저임금제도 실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하층 계급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질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법이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만드니까 당연히 자본가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했죠. 나중에 대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었고 위헌 판결을 받아내기는 해요, 이 법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제가, 잠깐만 제가 잘못 쓴 게 공정기준법이 있네. 이게 잘못 설명했네요. 네. 자, 공정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제, 40시간의 근로자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개발 사업 중에 하나가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지역 개발의 필요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산업의 합리성을 높였다. 네. TV에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개발 사업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거 있는데, 그 공항기에 라스베가스 같은 그 유흥 도시도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그 옆에 건설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라스베가스에 가고 카지노 함으로써 돈을 쓰기 위해서 이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 만들게 되죠. 뭐 이렇게 있어. 하여튼 여러 개발 사업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 변화를 볼게요. 자, 이런 정책들은 자유방임주의를 탈피해서 케인즈의 경제학을 수용해서 수용자본주의를 확립했고, 경제에서 연방정부의 개입과 통제의 권한이 증대되었다. 복지국가 추세가 뚜렷이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뉴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의 재분배를 국가 개입한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보장법이라든지 공정기준법이라든지 퇴직간 유역개발 등등등은
정부가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도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돈을 풀어가지고 이들 그 빈민들 어느 정도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세금도 이제 거둘 때 누진세를 적용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깎고, 그다음에 그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아니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인상을 하고, 그다음 빈곤한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그 피라미드 이렇게 구조를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다이아몬드 구조도 이렇게 만든 거죠. 예, 볼록하게. 종형이죠, 종형.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상층을 높일 수도 있도록 얘네들을 좀 뭐냐면 업시키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재정 정책 같은 거나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피라미드형의 분배 방식을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종형 형식으로 바꾸려고 했다. 아, 그래서 부를 평준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외교 변화를 볼게요. 그 당시 이제 누르베트는 국내에 이제 뭐냐면 그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그 당시 그 미국의 앞마당이었던 그 라틴 아메리카와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식민지에 나름대로 선린 우호 정책을 펼치게 돼요. 선린 우호이라는 건 이웃 나라와 잘 지내자, 그런 뜻이야. 주로 이제 이 선린 우호 정책을 했던 게 뭐냐면 깔라 블록을 이제 뭐냐면 만들려고 하는 거죠. 대개 보면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들이 많잖아요. 잠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분력 정책을 할 때도 이 영내권을 이렇게 형성해서 본국하고 식민지 간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관세도 면제해주고 하고, 여객권은 이제 관세를 높여갖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뭐 쿠바나 필리핀 정도고, 대부분은 이제 식민지가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별로 얘네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미 지역을 뭐냐면 적극적으로 포섭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남미들 자신의 친미 국가들로 이제 만들어갖고 자기의 시장을 팔 수 있는 해외 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의류했던 1920년대 고립주의 포기하고 국제협조를 통해 큰 역점을 뒀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종래 강압적인 태도 대신해서 서방부의 단결과 공동의 안정과 복지를 추구한 선린 정책을 추구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범미회의가 개최되고요. 쿠바가 독립을 승인을 해줬고, 그다음 필리핀도 앞으로 10년 동안 독립 약속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외교 정책, 선린 우호 정책은 살려보려고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좀 그 뒤에 잘못 설명한 부분인데 앞에서 제가 착각을 했어. 그 사회부장법 와그너법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이게 헌법 브리치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반대했긴 했지만 헌법 브리치 판결을 본 게 요 두 법이에요. 농업조정법하고 전국산업부흥법이에요. 예. 그래서 농업과 산업에 대해 국가가 개입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미국의 어떤 개인의 자유를 이제 인정하는 미국 헌법이 뭐냐면 위배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 위헌 판결을.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위헌 판결은 나중에 난 거고 이게 이미 실시한 법이기 때문에 이제 뭐야? 예. 계속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효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뒤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보니까 누리일 정책이 대공황을 살렸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 잠깐 이제 살린 건 살릴 수 있었는데 그 후에도 다시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거든요. 누리일 정책에서 정부에서 이제 돈을 막 풀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잠깐 왜냐면 경기가 반짝됐어요. 그렇지만 국가가 침체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누리일 정책이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이 유문이 많은데, 막상 이제 이 장기 그 불황을
타파했던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이제 군수 산업들이 이제 뭐냐면 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그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난 게 정설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하여튼 뉴딜 정책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영국의 경제공황을 볼게요. 그럼 영국은 경제공황을 어떻게 이제 대체했냐? 되게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를 있죠. 음. 그래서 이제 블록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블록 경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영내권은 여객권을 이제 구분해서 자 영내권은 이제 식민지와 본국이죠. 그래서 본국과 식민지 간의 무역에서는 관세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국가 여객권 국가들은 관세를 높여서 자국이 어떤 식민지 시장을 영내권 시장을 보호해서 서로 규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게 블록 경제죠. 그 벽돌 쌓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경제 운영을 했던 건데 자 이런 건 영국과 프랑스 뭐 미국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어 식민지와 자국 시장이 어느 정도 뭐냐면 많은 그 나라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식민지도 상당히 적고 자국 시장도 좁은 그런 나라들은 이 분력 경제 하에서는 여기 지임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분력 경제에 대해서 어, 그 당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 나라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런 나라들이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에서 시장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침략 정책을 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을 볼게요. 영국은 1929년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있으니까 그 타격으로 31년에 가서 이제 경제공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공황을 타개하고자 노동당의 맥도날드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보수당과 연합을 해서 자유당과 연합을 해서 연립내각을 조직하자. 제2차 맥도날드 내각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 연립내각에서는 신업수당과 산업비를 감축시키고요. 그 다음에 근본위 제도를 폐지했죠. 아까 이 근본위 태안제도를 폐지한 게 뭐냐면 통화량 공급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거죠. 미국과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1932년 보호관세를 실시했어요. 네. 그래서 보호관세를 실시해서 19세기 이래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했다.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 때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도 끝까지 보호관세는 실시하지 않았죠.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이 다 보호관세를 실시했대. 끝까지 뭐냐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세를 뭐냐면 실시하지 않았는데 1932년부터 보호관세를 실시했어. 이 말은 뭐냐? 19세기 이래의 자유무역주의 통상정책을 포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 블록을 이제 형성하려고 했죠. 그래서 캐나다의 그 당시 이제 캐나다는 미국의 영국의 그냥 식민지였는데 캐나다에 오타와가 있어. 오타와의 연방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죠. 그래서 오타와에서 이제 오타 협정을 맺게 되는데 오타의 연방회의 결정 내용을 보면 연방의 자치정과 본국의 전자의 농산물과 후자의 공산품에서 특혜 관세를 매기도 하고 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고 그래서 영내권에서는 서로 간에 관세를 깎고 그 다음에 여객권은 관세를 높이는 방식 한 거죠. 서로 경제적 유대를 긴밀하게 할 것을 협의해서 분류 경제를 지향했다. 파운드 분류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이제 당시 사용했던 화폐는 그 연방에서 오타와 연방에서 결정한 화폐는 파운드 분류기 아니라요. 뭐 다른 그 이름의 분류기였어. 잠깐만. 어? 지금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그 스털링이라는 기축통화를 산다고 했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파운드 분류기는 해요. 왜냐면 스털링이 뭐 그냥 파운드의 번종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야. 스털링. 이걸 이제 기축통화로 삼자. 그래서 영국과 영명방 국가 자치정의
기축통화의 스텔링이라는 그 기축통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뭐냐면 국가 사이의 안정지대를 창출하자,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제 어디 있냐면 어저께 제가 이제 새벽에 지금 방학에서 새벽 때 열심히 이제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만드는데 그 올해 이제 3월 있는 서양사 5권이 나왔죠, 현대사편에. 그걸 이제 찾다 보니까 문제 만들려고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타의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언급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오타 협정, 오타에서 그 결정된 오타 협정이 나중에 일본에도 영향을 줬다고요. 일본의 대동아 공유권이 있죠. 이 대동아 공유권을 이제 만들 때 이 오타 협정이 일종의 모델 역할을 했다, 역할 모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서양사 5권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뭐 책 소개한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사료 같은 문제들은 사료 있는 서양사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좀. 예. 자, 그러면 프랑스를 보죠. 프랑스. 프랑스도 이제 미국의 대공황이 이제 1929년이 될 때 32년에 이제 경제공황이 오겠죠. 이게 보면 한 2, 3년 이렇게 띄엄띄엄 해갖고 경제 여파가 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미국이 중심으로 이제 어떤 금융 질서가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게 뭐 컴퓨터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것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수자본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을 했어요. 금융 그 거래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파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2, 3년 이렇게 띄엄띄엄 오게 된 거야. 네, 후에. 지금은 그렇지 않죠. 미국에서 한번 딱 열면 하루 이틀에도 이제 국가 주식시장이 그냥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주식에 좀 투자하려고 있는데 항상 그 미국 시장의 주식 동향에 신경 쓸 수밖에 없더라고.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IT 업종이 이제 내려가면 삼성전자도 그 다음날 반영돼서 내려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어떤 전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게 이제 뭐냐면 여파가 들이닥친 거예요. 자,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당 체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좌파 연합이니 우파 연합이니 이러면서 지네끼리 싸우게 되니까 상당히 정치적 불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이 별로 없겠죠. 항상 정치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게 불안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극단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요. 극좌파든지 극우파든지 결국에는 이 프랑스에도 극우파들이 등장을 해요. 중산계급과 농민의 분필을 바탕으로 극우 세력이 등장하는데 앙시옹 프랑스이즈라는 파시스트 단체가 활동을 했다. 요거 외워두세요. 앙시옹 프랑스이즈. 요거 예전에 통합적 민족주의, 부흥적 민족주의 나올 때 통합적 민족주의 관련돼서 나왔던 단체야. 이 앙시옹 프랑스주. 이 앙시옹 프랑스주는 나치하고 거의 비슷한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단체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들이 활동했다가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가 그 프랑스를 점령을 했었잖아요. 그때 일종의 어떤 부역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치다발을 많이 했어. 앞잡이 노는. 결국에는 이제 그 나치가 물려난 후에 당연히 프랑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탄압받아서 없어지게 되죠. 앙시옹 프랑스주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인민전선 내각이 형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좌파 연합들, 사회당을 중심으로 좌파 연합들이 인민전선을 결성하고 총선거에서 이제 승리해서 사회당의 레옹 브룸이라는 사람이 인민전선 내각을 조직했다. 그래서 인민전선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을 했지만 얘네들이 이제 복지 정책이나 국유화 같은 건 성공하지 못했죠.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1937년에 사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진사회당의 달랭지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데 전체 수위 진출에 그 진출에 대항해서 그 영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각종 경제 조치를 이제 취해서 경제를 구축하기 했으나 프랑스는 경제보다는 정치적 침체 상태에 빠졌다.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토양군역이 형성되죠. 이것도 영국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불육 경제를 형성하죠. 예. 불욕이 아니라 불욕이죠. 그래서 불육 경제를 형성했다. 예, 영국도 이 불육 경제를 형성했잖아요. 예, 요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와 동북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불육 경제, 포항굴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일본, 독일, 그다음 뭐 이탈리아 여기 포함되겠죠. 자, 이런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자국 시장도 별로 없고 좁고 식민지도 별로 없다는 거야.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식민지가 없고 일본과 이탈리아 식민지가 있어도 아주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그렇게 어, 중요한 식민지도 없고 그다음에 상당히 적죠. 그걸 이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침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켰고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대공황 직후에 일본의 침략행위 있어라. 만주사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만주사변이 1931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중일전쟁이 1937년에 일어났죠. 그 다음 태평양 전쟁 1941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대공화 직후니까 침략전쟁은 만주사변이 되겠죠.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히틀러의 나치당이 특세를 했어요. 1932년이죠. 참고로 무솔리니 정권을 장악한 거는 대공황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솔리니의 집권은 대공황 상관없어요. 무솔리니는 그 대공황 이전인 1906에서 11만 빼면 돼요. 1921년에 집권했죠. 21년에. 그리고 11년 뒤에 나치당이 특세를 했다. 나치당이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죠. 그 전까지는 나치당이 그렇게 길을 못 쓰다가 결국에 경제 대공황을 뭐냐면 후에 제2당으로 3인당 다음에 당으로 부각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결과를 보면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소비 시장이 축소되죠. 그리고 본국에 생산된 상품을 떠안게 돼 식민지 고통을 증가했다. 그 이때 당시에 이제 세계 각국들이 이게 파운드 블루이니 달러 블루이니 프랑 블루이니 뭐 이런 식의 블루 경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각국이 이게 뭐냐면 그 위험을 리스크를 서로 분산을 해 갖고 떠안는 게 좋았어요. 오히려 시장을 더 개방을 해 갖고 서로 간의 상품을 유통을 더 촉진시켜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이제 그 당시에는 경험이 없었던 거죠. 이런 대공황에 대한 경험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류 경제를 통해서 자급자족 형태를 띠다 보니까 분류 경제에 있던 여객권 국가들이 당연히 경제적으로 더 타격을 받게 되고 이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전후에는 이런 경제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 세계적인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유엔 플스에서 브렌트 우주에서 브렌트 우주에서 이제 만들어갖고 브렌트 우주 체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다음 이제 보면 전체주의 대두를 볼게요. 자, 대공황의 여파로 또는 그 전에 1920년, 30년대에 전체주의가 등장했어요. 전체주의. 자, 전체주의는 이제 종류를 보면 일본의 군국주의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즘, 그 다음에 이탈리아 파시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련도 일종의 전체주의죠. 스탈리니즘.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의 프랑크 독재 이런 것도 이제 다 전체주의죠. 자, 전체주의의 특징은 이제 보면 일단 당과 국가 조직이 국민 생활 다 통제를 해. 일당 정제주의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의회 정치를 무시해버리죠.
해체하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배자의 어떤 원리를 강해요. 그래서 야, 어떤 이렇게 있고, 야,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겠네. 일당 전제주의, 의회 정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거기에다가 독일 나치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심했냐면 여기다 인종주의가 플러스 되죠. 대규모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주의 대두를 보면 일단 경제적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경제공황에 직면한 자본주의 발달이 미약하고 식민지가 적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에서 경제고가자 채택을 했고, 정치적 불안은 이제 의회 민주주의와 사회제도가 준비가 결여된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자익세에서 성장에 대응해서 민족주의적 반공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층 중간 관료의 질서 유지 명분으로 보수적 방식의 파시즘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좌절된 민족주의들이 기대된 반응으로 등장했다. 극우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격은 국가주의.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할 수 있는 국가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요. 팽창주의, 독재주의. 그래서 일반은 이제 여기 전체주의는 독재자들이 있죠. 이들 독재자들이 지도자 원칙과 협동국가 체제 원칙한 지배 방식을 포방했다. 협동국가 체제 방식은 이제 이탈리아의 나치즘도 속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자, 전체주의가 이제 등장한 것은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먼저 소련을 보죠.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 이후에 소련은 대규모 내란이 일어났죠. 내란. 이걸 이제 적백내전이라고 하잖아요. 적백내전. 그래서 적군인 소비에트 군대와 백군인 그 반쪽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싸운 내전이 거의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일단 소비에트가 너무 자기 중심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세력들을 포섭 못하죠. 그게 대표적인 게 재헌의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죠. 재헌의에서 이제 사회혁명당 우파 세력들이 다수당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볼세비키는 25%를 차지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볼세비키가 레닌이 사회혁명당을 중심한 재헌의회를 해체시켰죠. 예. 자본주의의 어떤 속물에 불과하고 와해국권을 해체시켰어. 예. 그리고 볼세비키 중심으로 자기 지지자, 그 당시 페트르부르크나 모스크바 노동자들을 중심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죠. 소비에트 중심의 국가체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러시아 소비에트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헌의에서 쫓겨난 많은 세력들이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제 정권을 장악할 수 없으니까 뛰쳐나왔고, 결국에는 반적군 세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재헌의의 해체는 그 다음에 적백내전을 폭파시키는 어떤 매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적군은 뭐 볼세비키고, 백군은 이제 여기에서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세력들이 있냐면, 일단 맨세비키도 있고, 사회혁명당도 있고, 그 러시아 예전에 제정 세력들 이런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런 세력들을 또 지원을 누가 해줘요? 그 당시 연합군들 했죠. 연합군 입장일 때는 소련을 다시 그 예전 체제로 복귀시켜서 전쟁을 참여시키려는 거야. 왜냐, 소비에트 정권이 그 당시 블레스트 리투프스크 조약을 통해서 반을 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합군이 이제 백군을 지원해서 적군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러시아종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전쟁 참여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볼게요. 그 볼세비키에 대한 국내 반환명 세력이었던 백군이 지방에 조직되기 시작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14개 국가들의 외국 간섭군이 공격을 가했죠. 특히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시베리아 지역에 뭐냐면 자기를 시베리아 지역을 먹으려고 했죠. 이 지역을 자기 세력에 확대시키려고 했고,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요. 아마 그 외국군 중에 제일 많이 파견된 부대가 요 일본군이야. 일본군이 이제 연해주나 이런 지역 시베리아 주고 이렇게 파병하니까 미국이 이거 너무 선 넘었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일본에 압력을 줘서 결국에는 워싱턴 회의 이후에는 어 일본이 시베리아에서 철수를 하게 되죠, 연해주 지역에서. 자, 하여튼 위기에 당면한 이제 소비에트 정부는 일찍이 체카로 알려진 비밀 경찰이 있었어요. KGB 전신이죠. 여기 그 비밀 경찰을 창설해서 반대자와 비협력자를 철저히 탄압을 했고요. 그리고 트로츠키, 이 트로츠키는 대단한 이동가이기도 하면서 조직을 만드는 어, 그, 그 조직 그 뭐라고 하죠? 예, 조직 창설자이기도 하는데 적군을 조직해서 그 백군을 조직을 공격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백군은 상당히 뭐냐면 지휘멸렬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보면 다양한 세력들도 있어요. 맨세비키 세력도 있고 사회혁명당 세력도 있고 러시아의 재정 세력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어떤 지휘부가 형성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각각 이해관계에다 뭉치다 보니까 되게 소극적이었고 등등 있어요. 그다음에 간섭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극적이었고 자국 내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계속 병력을 파견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없었죠. 물론 일본은 제외지만. 그래서 결국엔 1920년대 전세에서 귀족적 역전이 됐고 결국에는 예전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체코 여단이에요. 체코 여단. 이게 서양사 개론에 있죠. 이 체코 여단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역사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예. 그 체코 여단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그 오스트리아라는 국가가 독일과 연합을 해 갖고 축출국으로서 인제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안에는 이제 그 여러 다민족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 체코가 있어요. 이 체코인들도 원하진 않았지만 오스트리아 군대에 편입해 갖고 뭐냐면 동맹국 연합군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오스트리아 밑에서 피 흘리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이 오스트리아 군대에서 탈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러시아에 기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체코 파병된 체코인가 그래서 포로 중에 체코 병사들도 많을 거 아니야. 이들을 따로 조직해 모여가 군대를 조직하죠. 이게 뭐냐면 체코 여단이야. 음. 외국에서는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서양에서는. 그 포로들 중심해 갖고 구성된 부대들이 있어. 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부대들이 있고 지금도 있죠. 소련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들 이제 뭐냐 포로들 모집을 해 갖고 러시아는 지금 그래서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인들 해 갖고 잡혀온 포로들 다시 소련군 편지에 있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대 안에서도 그 러시아에 반감하고 러시아인들을 주니까 러시아 부대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체코 여단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오스트리아를 적으로 해 갖고 싸우려고 했는데 문제는 러시아 재정이 망했죠. 그 11월 혁명으로 러시아 재정이 무너지니까 체코 여단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예. 소비에트 정권은 독일하고 강하게 회담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코 여단은 싸우고 싶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럽 전선을 해갖고 이렇게 가려니까 러시아가 못 가게 하고 막혀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시베리아로 가자. 네. 시베리아 가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갖고 배를 타고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서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에 같이 참여해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군과 독일군과 싸우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계속 체코 여단이 앞쪽으로 가요. 여기 그 연해주 쪽으로. 근데 이 도중에 이제 체코 여단이 그때마다 뭐 백군한테 연합하기도 하고 적군한테 연합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가죠. 결국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목적이 상실됐죠. 예.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이겼으니까 적이 없어졌잖아. 결국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그 배를 타고 자기 고향이었던 체코로 이제 기항을 하게 되는데 자 기항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체코chế 무기들을 누구한테 갖다 팔았어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에게 싸게 갖다 판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독립군들이 그 체코chế 무기 이 체코chế 무기가 되게 좋아요. 체코는 예전에 군수공업이 상당히 발달된 국가였고 그다음에 독일도 그 당시 체코에게 어 위탁 생산을 할 만큼 상당히 무기를 잘 만들었거든요. 그 잘 만든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일본군을 격파했던 거죠. 청산리 전투에서.
뭐 그래도 하여튼 체코 여단의 하락이 상당히 돋보이는 곳이 적백내전이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전쟁기, 적백내전기 때 그 당시 소련은 전시 공산주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전시 공산주의라는 건 내전의 군사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련의 정책을 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철저한 계획 생산과 계획 분배였다. 그래서 제일 이제 농업이 타격을 받아요. 전시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소련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업을 많이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농업의 희생 대가로 공업을나 도시를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규모 토지를 몰수하고 식량 공출을 해갖고 식량 공출 강제로 하죠. 그래서 이걸 공출해갖고 누구한테 주냐? 도시민들에게 주거나 또는 저쪽 이제 그 군대에 파견을 주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업 정책을 보면 전 산업을 국유화시키고 은행 철도를 접수하고 국내 상업 활동을 불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전시 공산주의의 어떤 병폐들 때문에 결국에는 1921년에 대규모 노동자 농립폭동도 일어나고요. 군대 내에도 또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래프 같은 이제 것들을 실시하죠. 신경제 정책 같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여기 있네요. 뒤에 신경제 정책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배경을 보면 1922년 대규모 농민폭동, 그다음에 크로스탄트 해군기지의 수병들이 그 노동자 합세에 폭동을 한 거야. 이게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 그 당시 레닌에게 충격을 줬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 크로스탄트 해군기지 수병들 적군이었죠. 내전기 때는 뭐냐면 백군과 싸웠고 혁명의 동기들이 뭐냐면 반란을 일으킨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정신적 충격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핵망표와 반응표에서 내전 지속. 아마 이제 요즘 이 당시에는 내전이 거의 끝날 시기였거든요. 아마 이제 자녀세력 간의 전투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형사 개론에는 요 두 가지를 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전시 공산주의 체제 노동력 징발이 많아지고 농민들이 불만을 커졌다. 그래서 그때 대규모 기근과 함께 농민들의 폭동도 많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시 공산주의 폐해를 해갖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자, 목표를 이제 정해서 자본주의 요소를 좀 도입을 하자. 이렇게 해갖고 신경제 정책을 했죠. 노동자, 농민이 어떤 동맹 간의 사회주의 전쟁적인 이행을 추구하고 이에 따라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됐던 전시 공산주의부터 시장기제의 상당 유지한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한 혼합경제 정책을 전환됐다. 자, 이거는 막스니즘에서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죠. 막스니즘, 그러니까 사적 유물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달된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달성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러시아는 아직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이제 됐던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반자본주의, 약간 이제 자본주의가 조금 성숙한데서 사회주의 넘어갔잖아. 그래서 이제 막스 이론에도 맞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그 레닌은 예전에 요 이론을 부정했죠. 그래서 이제 2단계 평등론을 내서 부정을 하고 그 당시 뭐라고 했어요? 자본주의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이 날 때 프로레타리아 혁명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사회적 국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인데 이 사태가 이제 신경제 조치할 때는 좀 생각을 약간 달리해서 좀 예전 그 2단계 혁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정책을 좀 합리화시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름대로 발전한 가운데서 사회주의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막스 이론이나 2단계 혁명론 회귀했다. 오리지널 막스 이론과 2단계 이론을 회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예전에는 강제로 낮은 가구 공물 공출했잖아요. 이걸 폐지하고 고종세금제로 대체했어. 그래서 그 공물을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시장에 물건을 팔고 그 대신에 세금은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사적으로 조금씩 제한하는 소매에 대해서는 철폐하고 농민 잉여 공모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유화된 많은 중소기업들이 매각 또는 대여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민간에 분화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공 소유를 유지하되 생산 가격 임금의 결정은 시장 원리에 따르도록 했다는 거. 그다음 외교적인데 이제 그 이 신경제 정책을 하려면 일단은 러시아의 기술이 부족하니까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기술이 선진적인 국가들, 선진 국가들은 되게 자본주의 국가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어떤 우호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신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의 협력과 그 자본 및 기술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국제 협정을 포방했고 그래서 독일과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라파르 조약을 체게 돼요. 그래서 상호 간의 경제 원조를 약속했다. 그 당시 러시아도 왕따 국가였죠.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부터 왕따 국가였고 독일도 전후에 왕따 국가였거든. 예. 그래서 이런 아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력한 거야.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패전국이지만 예전부터 기술 같은 것들이 되게 발달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독일을 많이 필요했어. 그래서 나파르 조약을 맺게 됐던 거고 그럼 독일은 왜 러시아를 필요했냐?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탱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뭐 함선이라든지 신형 무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독일 안에서는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러시아나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들에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서 그 당시 러시아의 군대들을 좀 양성해주고 그리고 대신 또 러시아 안에서 독일에서 기술 개발해요. 자기 무기 개발을. 그래서 이걸 개발을 바탕으로 해갖고 나중에 그 히틀러가 등장할 때 당장 군대를 재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거죠. 독일이. 그래서 독일한테 군사 기술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기술이나 군사 기술 같은 걸 많이 받다 보니까 독일의 저격수와 러시아의 저격수가 그 규범이 그 매뉴얼이 똑같아. 예.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러시아 군대가. 예. 러시아 군대의 어떤 체제 정비도 독일이 상당히 많이 도와줬다. 독일이 여러 가지 또 기술도 러시아한테 주고. 예. 그래서 2차 대전 이전까지는 독일과 러시아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때문에 서로 체제가 다르다도 스탈린하고 이 히틀러가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자, 하여튼 물론 이건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네프의 시행으로 러시아는 정치적 위기를 넘기고 농업과 공업 생산이 회복돼 경제적 활력을 되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의 변화는 반드시 긍정적인 건 아니었는데 특히 정치의 변화가 그랬다. 노동자들은 공산당 지지가 크게 떨어지고 체제내는 농민의 적개심이 뚜렷했고 또 네프의 성공으로 인해 정치적 다원주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반응용 조치로 우려로 공산당으로서는 야당이나 당내 분파에 대해서 양보할 여지가 거의 없어졌고 자 이런 상태에서 메세비가 사형 잔존세력이 저항이 간헐적으로 계속되자 두 당을 제거했다. 이로써 일당 국가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요거는 그냥 개인적 의견 같은데 어디 그 뒤에 다른 책에서 이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프 때문에 네프가 나름 성공적이죠. 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 물을 받은 세력들이 다시 등장할 걸 우려한 이런 그 공산당에서 대규모 이제 숙청을 하게 되죠. 이게 아마 스탈린이 이제 넘어갈 텐데 스탈린 때 대규모 숙청 작업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당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보죠. 이걸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죠.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76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아니라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이죠.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은 1918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게 있는데 이때 이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은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주변을 총재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내전을 극복하고 나서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이제 국가들을 하나하나 먹게 돼. 예전에 그 뭐냐면 여러 국가들 있죠.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에 있었던, 그리고 1차 세계 때 잠시 러시아에서 분리됐던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비에트를 만들어. 그 우크라이나, 백러시아보다는 벨라루시라고 요즘 하죠. 그다음 차프카스, 카카스라고 하죠. 그래서 조지아, 마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등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하죠. 그래서 요 지역들하고 이제 뭐 그 주변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드 국가들, 그래서 회복해서 16개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죠. 자, 16개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고 요걸 합쳐서 이제 뭐냐면 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어 잠깐만요. 잠깐만 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1924년으로 되는데 24년이 아니라 잘못된 거죠. 이 1922년이에요. 여기 맞아요. 이게 헌법을 개정해 갖고 이들을 묶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상정됐다. 그 야칭 이게 소련이라고 하죠. 소련.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스탈린 체제를 볼게요. 스탈린 체제는 이제 여기 1928년에서 스탈린이 언제 죽었어? 네. 1953년에 죽었죠, 이 사람이.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정권을 장악을 했는데 스탈린이 일국 사회주의를 예방했어요. 그래서 세계혁명 지향한 트로츠키를 이제 물리치고 영구혁명론을 주장했죠. 트로츠키는. 네, 다시 쓸게요. 아, 이게 잘 안 써지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레닌이 죽음에 그 스탈린하고 이제 트로츠키가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은 그때 일국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공업보다는 농업을 뭐냐면 강조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스토츠키는 영구혁명론을 내서 공업을 강조했어. 예. 일국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지금 그 러시아 혁명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가 된 나라가 지금 소련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소련을 혁명 기지로 해갖고 하기 위해서는 소련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사회주의 국가는 다 일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련의 어떤 시다바리가 되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트로츠키 영구혁명은 뭐냐면 그 소련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러시아에서 만족한 게 아니라 이걸 세계혁명화 시켜야 된다. 각국에 다 전파시켜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농민보다는 노동자들 되게 중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농민은 이미 정신이 썩어 빠졌고 노동자들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 연대해 갖고 결국 세계 각국의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자. 그래서 일종의 소련은 러시아는 그 세계 사회주의화 시키는데 하나의 일종의 출발점이지 여기에 머물지 말고 확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근데 그래서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는 소련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트로츠키는 소련은 하나의 이제 출발점에 불과하고 노동자의 연맹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뭐냐면 혁명을 수출해야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자본주의의 압박을 물리칠 수 있고 사회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트로츠키는 당연히 노동자를 강조할 때 공업을 강조했죠. 근데 결국에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이제 푸시고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고 되고요. 그 트로츠키는 저 멕시코에 망명 갔다가 암살당하죠. 스탈린이 보낸 자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상 독재를 하죠. 그 대규모 이제 피해 숙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자,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동호회 집단화,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게 돼요. 자, 여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스탈린이 트로츠키하고 대립을 할 때는 농업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농업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트로츠키가 예전에 공업 중심의 어떤 그런 내용을 받아들인 거야. 이 스탈린이 정권에. 그래서 공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을 통해 농업을 집단했는데 그때 이제 집단을 해가지고 왜 집단했냐? 그 당시에는 이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줬죠. 그전까지는 다 농민들인데 여기는 이제 그 경작지야. 소유주를 나눠준 게 아니라 경작권을 준 거야. 이렇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소농 형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작 형태 대규모로 효율적으로 농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농업을 집단화시켰어. 그래서 예전에 경작권을 줬던 토지들 다 뭐냐면 뺏어서 농장을 만들어요. 농장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예속시키고 그다음에 농민들 농업 노동자를 만들죠. 그렇게 이제 농장을 대규모 토지를 하면 그 뭐냐면 인제 효율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랙터나 농기구를 이용해서 대규모 강작을 낼 수 있어. 그러면 이 농업 노동자들은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도시에 와서 공업 노동자가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된 많은 잉여 생산물들을 해외에 갖다 팔 수 있는 거야. 해외에 갖다 팔아 갖고 해외에서 만약 판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제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들여서 공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인제 값싼 가격으로 또 도시에 농작물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농업을 희생해 갖고 공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농촌을 희생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야.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했는데 그 당시에 큰 희생했던 곳이 어디냐?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 흑토죠. 흑토지대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되게 높아요. 공업 생산량. 러시아 소련 연방에서 제일 농업 생산량이 높았던 곳이 우크라이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농토를 이제 뺏어 갖고 집단을 하는데 그때 농민들이 저항을 하죠. 농민들이 저항을 해 갖고 그 봉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인제 자기가 인제 농사에 필요한 돼지나 소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먹어. 예. 그래 갖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우크라이나의 저항 때문에 제대로 집단화되지 못했지만 하여튼 강제로 집단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 폐화가 일어나죠. 집단화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하나 열심히 하나 뭐 자기가 인제 받는 월급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근이 든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홀로동으로라고 하는데 요 대규모 기근 때 뭐 여러 가지 써 있지만 200만 정도 죽었다고 그래요. 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많았던 게 요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파냐 내전인데 에스파냐 내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